저는 오늘 이 미싱타는 여자들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허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 후에 감독님들 소개드릴 때 크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신 미싱타는 여자들 연출하신 제 바로 옆쪽에 이영래 감독님,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맨 오른쪽에 김정영 감독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쿠파에서 준비해 주신 근로자의 기념 노동의 초상이라는 기획전의 일환으로 준비된 상영이었던 걸로 아까 시작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시작을 여는 작품으로 너무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만큼 이제 노동의 얼굴을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을 만나게 된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우선 두 분 감독님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싱타는 여자들을 공동 연출한 이영래입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영화 보러 오기 전에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딴 때보다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싱타는 여자들 공동 연출을 한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미싱타는 여자들 공동 연출을 한 김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울산에서 울산의 관객과의 대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올라왔는데요. 어제 울산에서도 독립영화관이 없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상영회를 한다고 그래서 내려왔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20대, 30대 분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되게 잘 나누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영상자료원에 오니까 또 생각보다 또 사람이 좀 꽤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제 안지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를 촬영을 하시면 저희가 오늘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개설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기 카메라 잘 안 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에서 미싱타는 여자들 검색을 해보시면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 입장하셔서 오늘 영화 보신 감상 또는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제가 대화 나누다가 중간중간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그리고 감독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준비하시고 입장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작품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세 분의 주인공을 또 선택하시게 된 과정은 어떠셨었는지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그 서울시내 봉제 노동자들 역사관에 들어갈 영상 구슬 생애사를 의뢰받아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슬 생애사를 하기 위해서 봉제 노동자들 원래는 한 9명만 하면 되는데 한 32명을 하게 됐어요. 32명을 하게 된 계기는 역사관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프로페셔널적인 봉제 패턴 이런 것까지 다 하라고 했었는데 역사관에 들어가니까 청계 피복 노조 전태일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봉제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거를 역제안을 해서 청계 피복 출신의 분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순옥 그러니까 전태일 씨의 여동생인 전순옥 의원님이 박태수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박태숙 선생님께서 그 이수기 선생님, 왜냐하면 이수기 선생님이 그 청계피복 노조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신다 이러면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인터뷰 구조생애를 준비하려면 조사를 하고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책들이나 논문들을 읽잖아요. 그래서 전순옥 의원의 끝나지 않는 노래, 시다의 노래라든지 그 신수연 선생님의 13살 여공의 삶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 놨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들의 언어가 너무나 귀에 콕 박혔어요. 근데 그거는 문자화된 거를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거랑 당사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폭발력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쌩쌩한 표현이어서 특히 이숙희 선생님이 전태일 씨를 그 사장님이 깡패로 표현했기 때문에 전태일 씨가 분신했을 때 깡패가 저기 죽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옆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증언은 어느 논문이나 어느 책에도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한 거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세 분을 주인공으로 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14명이 다 주인공인데 이 세 분의 좀 그 단독 인터뷰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감옥이라는 약간 극성을 띈 감옥을 실제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물론 이숙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책을 쓰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숙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임미경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섭외하시는 걸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도현 선생님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자기네 주인공으로 하는 게 좀 그렇고 알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그 자기 동료들이나 후배들을 더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를 하셨는데 결국은 다 합류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숙희 선생님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네. 이 사실 구술생애사의 전편이 사실 좀 궁금해지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나요 혹시?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서울시에서 의뢰 받았을 때도 누군가가 진행을 했던 팀이 안 돼서 그거를 약간 그 아주 급하게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그 주관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명, 저는 32명을 인터뷰를 다 하고 했는데 영상까지 만들어놨는데 9명만 그때 그 유튜브에서 돌린다고 해놓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9명에서도 저희가 만든 거는 하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침이 심했어요. 이은평 역사관이.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다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뭐냐. 그거 하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역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영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질 않으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화라는 매체는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대중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결심을 하게 됐죠. 되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하여튼 그런 긴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저희는 또 이런 좋은 영화를 보게 됐고 그 덕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하고 준비하신 건 김정현 감독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영래 감독님은 이제 공동 연출로 작업 도중에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 또 같이 작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또 같이 작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합류하게 된 거는 그
인터뷰 촬영이 2019년 초부터 인터뷰 촬영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2019년 중반쯤에 그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 즈음에 그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피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피칭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도 함께 하자는 이 제안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선뜻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얘기기는 한데, 저랑 조금 제 관심사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단독 인터뷰들 해놓은 것들을 몇 개를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노동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10대의 이야기고 성장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면은 정말 저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이야기의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정들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대화 장면이나 그리고 오프닝, 엔딩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같이 구상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후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그 구구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시는 부분의 그 인터뷰 편집이었거든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점에 다른 분들이 증언하신,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는 이 작업이 너무 매끄럽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거기에 굉장히 뭔가 피하는 느낌도 좀 있고, 예, 굉장히 편집 센스가 남다르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특히 전체적으로 인터뷰 편집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특히 그 장면에서 더 그랬었는데, 혹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혹은 좀 이건 내가 봐도 진짜 잘했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보통 일반적인 다큐보다는 이 장면들이 되게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약간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오래전에 벌어졌던 사건의 이야기이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확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건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는 지루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울려야 된다.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인가.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좀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출연진들의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그 두 가지를 구현을 해낸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고, 또 요즘의 관객들이 보기에도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구구 사건 이후에 우리 출연진들이 한 번도 모여서 구구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를테면은 구구 사건
사건에 왔던 많은 분들이 구구 사건의 계획을 이숙희 선생님이 한 걸로 대부분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것들인데 한 번도 모여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구 사건을 편집을 할 때 약간 그런 그 욕심도 있었어요. 한 번도 모여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를 이 영화 속에서나마 한번 지금까지 못했던 그 일종의 그 감정적인 평가들을 그 평가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충분치는 않았겠지만 이 우리 출연진들 그리고 여기 출연은 하지 않으셨지만 함께 활동하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던 구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고 만족하시고 해서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 같은 방식의 영화로, 그러니까 영화로 보신 거지만 어쨌든 함께 대화하신 것 같은 그런 소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을 막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너무 공감 가는 질문입니다.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았는데 신난 어피치님께서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노래들이 구전 음악으로 나오던데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르셨던 그리고 엔딩에 나왔던 그 이제 무도동 가요들을 이제 구전 음악을 편곡해서 삽입하시고 또 직접 부르시고 하셨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되었던 연주곡들도 사실 음악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사용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음악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뭐 흔들리지 않게는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저희 인터뷰할 때 선생님들 1인 인터뷰를 할 때는 꼭 노래를 시켜봤어요. 당시에 많이 불렀던 노래라든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게도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저작권 해결하기도 좋았던 노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지휘자님이 그걸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그 합창곡으로 편곡을 해줘서 나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뜻없이 무릎 꿇는 선생님들이 그때 그 당시에 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였는데 바닷가 씬에서 저희가 바닷가 씬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 걸어오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대신 노래도 하나 부르시고 싶으면 부르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또 마침 불렀어요. 근데 그 뜻없이 무릎 꿇는 가사도 좋지만 되게 노래가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틀리게 좀 단조풍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 하기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성도 음악 감독님은 이제 이형래 감독님의 지인이세요. 그래서 이형래 감독님은 또 편집을 맡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 편집하시는 분이랑 편집할 때 음악 감독님이랑의 그 호흡이 제일 좋기 때문에 박성도 감독님 추천을 했을 때 이형래 감독님 이 편집하실 때 그게 얼마나 호흡이 잘 맞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리고 그 이영래 감독님이 그 박성도 음악 감독님이랑 작업했는데 그거 이야기는 이영래 감독님한테 듣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호흡이 잘 맞으셨습니다. 박성도 음악 감독이랑 처음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이 영화 전체를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일단 아까 김재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기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는 좀 약간 장조풍이고 신나는 노래, 힘이 나는 그런 노래인데 그 당시 불렸던 노래 중에 그것과는 좀 대조적인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바닷가 장면을 촬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런 모든 조건에 다 맞았던 거다. 뜻없이 무릎 꿇더니 그 단조풍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저작권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 두 개가 테마로 잡혔고 나머지 하나는 그 오리지널 곡으로 가자. 그래서 그 세 개의 테마가 계속 그 변주가 되면서 그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도록 하다까지는 했는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는데 정말 그리고 이 영화 전체 음악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 최종 믹싱 전 한 일주일 전까지 완성되어 있던 건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나머지 70%는 믹싱 바로 전날 박성도 음악 감독이 계속 만들면서 새벽에 계속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업을 마치고 그 둘 다 이렇게 밤을 꼴딱 새고 믹싱룸으로 가서 그 최종 그 사운드 믹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믹싱하러 가는 길에 차 몰고 가다가 한번 위험했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완성한 영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질문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프닝과 엔딩에 관한 질문이 몇 개가 올라왔어요. 저도 드리고 싶었던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사실 너무 극명하게 연출된 장면이라는 느낌을 주는 이제 오프닝과 엔딩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단 말이죠. 특히나 오프닝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주신 분 써주셨지만 이 청계 그 피복 공장이라는 이제 좁고 답답한 공간이 아닌 그리고 기존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탁 트인 야외 초원에서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이제 미싱 작업을 하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질문 주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서 기획하고 촬영하셨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엔딩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인공들이 이제 과거 그 당시에 본인들의 모습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때 나에게 무언가 한마디씩 건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체험형 전시장 같은 실제 공간에 이제 설치하신 그 사진을 마주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의도로 기획을 하셨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프닝의 그 공간 선택은 딱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 얘기죠. 그 실제 우리 수연진들이 그 40년 전, 50년 전에 일을 하셨던 공간은 좁고 어둡고 탁한 공간이었잖아요. 정반대 공간에서 한번 그 40년 만에, 50년 만에 그 미싱을 돌리는 장면을 촬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정도의 계획만 있었지 그 정말 이렇게 미싱을 돌릴 때 그 자연스럽게 미싱을 돌리는 분위기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확신은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미싱이 덜덜덜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그 현장을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세 분이 그냥 미싱 쫙 돌리고 말씀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쪽에서 연두 또 날아오고 마치 짠 듯이. 네, 그 여기가 그 파주의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인데 그 연 날리기 명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평일이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이 처음 퍼지던 때여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나마 연이 하나만 나온 거고요. 그냥 보통 때 같았으면 연이 정말 그 배경에 수십 개 보였을 겁니다. 엔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평화시장, 그러니까 동화상가 옥상에 그게 그 노동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평화시장은 가서 뭔가를 옥상에서 뭔가를 찍어야 될 텐데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허락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숙현 선생님 모시고 가서 거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태
재단에 계시는 그 사무국장 박계한 총장님께서 그 허락을 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진짜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맨날 꿈만 꾸던 사진만 찍고 그랬던 게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그거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헌팅을 하러 갔어요. 헌팅을 하러 갔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미로같이 이게 되는 거는 평화시장 옆에 통일상가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그렇게 차량을 커튼을 다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딱 갔는데 너무 야 이거 완전 설치 예술이다. 여기는 세팅을 안 해도 완전 미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커튼이 다 내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인물들이 여기를 이렇게 걸어갔다가 왜냐하면 이제 동선을 우리가 먼저 보기 위해서 걸어갔다가 그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옥상에 가서 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설치물 옛날 사진들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설치 작가님하고도 감수를 받아서 막 준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미로를 걸어갈 때 자기 과거의 사진, 그 과거의 사진을 크게 그 영사대로 싸서 그 분들이 미로를 걷다가 자기 과거의 얼굴을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선생님들한테 비밀로 하고 선생님들은 왜냐하면 거기를 걷다가 그걸 마주쳤을 때 좀 놀라야 되니까 어두컴컴한 길에 걷다가 사진이 저쪽에 있는 걸 보고 놀라야 되니까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둘이서 막 얘기 짰다가 무슨 이게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첫 번째 저희 거기 2층이 명보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태일 시절부터 있었던 다방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헤드쿼터로 삼아놓고 거기에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대기 장소로 거기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처음 한 명을 인터뷰를 거기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모시고 가면서 선생님한테 들어갈 때 인터뷰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거의 다 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실 때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이 한 명씩 한 명씩 부를 때마다 이 장면을 찍어야 되기 위해서라도 좀 비밀을 지켜주십사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시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근데 어떻게 선생님들 한 명씩 한 명씩 올 때마다 그 비밀이 지켜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놀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표정들이 정말 쌩쌩하게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저희가 뭐 준비한 대본이 전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다 거기서 즉흥적으로 하신 대사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지라고 나중에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밀이 지켜질 수 있었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밖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들어오면 다 한 명씩 하면서 들어오면서 다들 울면서 들어오는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러더니만 그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노조 활동하면서 조직 활동하지 않았냐. 우리가 조직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장면에 그 어떤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씁쓸한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담이기도 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에서 이제 합창 장면 했을 때는 그때 코로나가 계속 창궐할 때여가지고 선생님들 노래 연습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나무 합창단 그 단원들이 그 노래 연습하는 거를 좀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 녹음실에서 한 명 한 명 노래를 따로 땄어요. 한 명 한 명 그 흔들리지 않게 노래를 따로 따가지고 거기서는 사실 노래를 부르는 거는 그냥 영화 속에 쓰이지 않은 거고 옥상에서 부르는 거는 녹음실에서 한 명씩 딴 거를 믹싱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합창이 웅장하게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사진들을 옆에다가 저희가 다 크게 뽑아서 붙여놨잖아요. 이제 그 사진들을 또 선생님들이 보면서 이제 옥상에 붙여진 자기의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단체 사진 막 찍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끼리 찍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소녀들이 된 표정 같은 그런 걸 지어가지고 그날 옥상 촬영이 사실은 우리 영화 속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그 복도신에서도 가장 슬프게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신 분 다 처음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 내가 그때 공부를 이렇게 하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처음 오신 분들이고 처음 오신 분들도 거기서 그 자기 얼굴을 미로 속에 걸어가서 만난 다음에 올라가서 합창하고 거기에 있는 또 사진들 보면서 너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찍을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게다가 우리 스태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랑 이영래 감독님 두 사람만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스태프들 그 지원 스태프들이 도와주러 많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혜룡 감독님이 스틸 사진 마지막에 그 사진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활짝 웃잖아요. 그 사진은 안혜룡 감독님이 찍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영화 쪽에 또 지인들이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도움을 주셔서 그 장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중간에 사전 고지된 그 촬영이었는지 물어보신 관객도 계셨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더 있어요. 무지님께서 임미경 선생님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제외하셨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미싱님은 9.9 사건 이후 출연진 분들의 행보가 어떠셨는지 계속 미싱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으신 분도 계실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떠신가요? 임미경 선생님이 항상 계속 만나고 싶어했던 그 정자 씨는 아직 못 만나셨고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도 계속 만나는 그 당시에 그 9.9 사건 이후에 도조를 떠났던 그 장선의 고영하 뭐 이런 분들도 아직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개봉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때 떠났던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어린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재회를 하는 게 사실 제일 큰 목표였는데 아직 그 목표는 이루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공개를 하고 그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가 좀 당황했던 점이 어차피 저희는 영화를 9.9 사건까지 얘기하고 9.9 사건에서 영화를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영화가 끝나기는 했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77년 9월 9일 이후에 바로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해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3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80년도에는 한 11일 정도의 이 대규모 농성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넘어서는 어떤 퇴직금 기준을 단체협약에서 합의를 하는 성과까지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 세 분도 구치소에서 나오셔서 다시 노조에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81년 1월에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9.9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노조가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 거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마음의 구심이 됐던 그런 공간이 와해가 되는 데는 사실 좀 큰 그러니까 영향은 있긴 했어요. 약간 얘기를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9.9 사건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는 게 이후부터는 약간 어른들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노동교실이라는 게 단지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이숙희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배움터였고 놀이터였고 집보다도 더 편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이분들이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내 방 같은, 여럿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내 방 같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그 큰 상처였고요. 그래서 그 구구 사건 이후로 노동교실을 대체할 만한 공간들을 그 마련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이순자 선생님이 또 창신동에 그 다른 공간을 얻어서 그 시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래 못 가서 그 경찰들이 집주인한테 압력을 넣어서 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죠. 근데 계속 그 노조가 있는 동안은 노동교실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신수연 선생님은 빵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자취방에서 그 달인사 여기 있던 하여튼 신수연 선생님은 한글 교실 같은 교실까지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한글을 또 모르는 친구들 그 시다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맨 처음에 선생님 인터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면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시다 구함 이런 거 써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간판을 가지고 친구들 그 후배들이랑 한글 배우는 공부를 같이 했다고 시다 구함 뭐 맛집 꼬바 뭐 이런 식의 일본식의 말들이 크게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너무나 그 이미지적으로 그 딱 귀에 박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구구 사건 이야기와 노동교실 이야기를 인터뷰를 다 하면서 그 이후에 그런 그 자기 자취방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신 거였고요. 한번 선생님하고 찾아서 가봤어요. 그 동네를 그 방에 있던 자리를. 그래서 거기 근데 이제 4층짜리 빌딩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노동교실에 관련돼서 이 선생님들의 기억은 그 이수기 선생님의 표현도 있고 정말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노동교실 이야기를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맨 처음 인터뷰했을 때 1인 인터뷰할 때도 그럴 만큼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여기서도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회수권 이야기라든지 교복 이야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 되는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되게 막 분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도 특히 세 분은 50 넘어서 다들 거기를 그뭐 한신대학교나 성공회대학교나 방통대나 다 진학을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구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일했고 일하면서 또 계속 또 집안 가정 경제도 책임지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그 어린 나이에 다 이 사람들한테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근데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 게 별로 그 전택 이후에는 사실 80년 노동자 대투쟁 사이에는 약간 블랭크예요.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이 생생한 이야기들